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개발 중인 무인 전투기에 우리 한화가 개발 중인 제트 엔진을 탑재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미국 록히드 마틴의 벡티스라는 무인 전투기에 탑재된다는 한화의 엔진은 HAF 4500이라는 엔진으로 출력이 4000에서 4500파운드급 엔진인데요. 저는 저번 영상에서 갑자기 이 엔진이 어디서 나왔고 그리고 이 엔진의 용도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댓글에서 어떤 분이 인베디드 엔진 아니냐고 이야기하셔서 찾아보니 정말 우리가 개발 중인 인베디드 엔진이 4500마력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록히드 마틴도 탐내는 인베디드 엔진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대통령이 터키로 이동하는 공군 1호기에서 조만간 방산 수주 확정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는데요. UAE가 가장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언급한 성과란 무엇일까요? 당연히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한 KF-21 보라매의 공동개발이 가시화될 거라는 전망이 많고요. 그리고 당연히 KF-21 블록3의 공동개발이 가시화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KF-21 블록3가 조만간 본격 개발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결론은 블록3의 개발이 늦어진 건 블록3를 공동개발하기로 한 UAE와의 협상이 타결이 나지 않아서 블록3의 개발이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UAE와의 공동개발이 타결되면 우리의 KF-21 블록3의 개발도 본격화될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바로는 KF-21 블록3는 내부 무장창 2000파운드에 외부 형상을 변경하는 형태로 개발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되는 게 바로 LSAM의 수출인데요. 저는 저번 영상에서 UAE가 LSAM의 도입이 급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 같은 걸 하지 않고 LSAM을 직도입할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요. 저의 예상이 바로 틀렸네요. 이번에 열린 두바이 에어쇼 현장에서 LIG는 UAE 방산기업인 칼리두스와 MOU를 체결했는데요. 결론은 이번에 MOU를 체결한 이유는 바로 이 업체와 공동으로 다층방어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LIG는 바로 우리 LSAM을 UAE 현지 회사와 합작으로 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걸 위해서 LIG 측은 UAE에 현지 법인을 설립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UAE에 대한 LSAM의 수출은 UAE 현지에서 독자 모델을 개발해서 생산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흑표 전차의 수출인데요. 솔직히 저는 UAE가 흑표를 수입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UAE는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를 도입해서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차는 아직도 쓸모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르클레르 전차는 세계 최초의 3.5세대 전차로 우리의 흑표를 개발하는데도 지대한 영향을 준 전차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3세대 전차에서 3.5세대 전차로 개량된 독일의 레오파르트 2나 미국의 M1에 비해서는 아직도 충분한 개량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전차이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UAE는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개량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자신들도 전차를 개량한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럼 UAE가 보유한 전차의 수량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UAE는 보유 전차의 수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UAE는 나라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병력의 규모도 작고 고작해야 10만 남짓하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이 정도의 병력도 용병을 많이 기용하고 특히 중동국가 치고는 여군을 많이 배치한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UAE는 병력의 숫자가 부족해서 이미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한 셈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UAE가 지금의 병력을 대폭 늘릴 수가 없고 그래서 당연히 기갑부대의 규모도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UAE는 1994년에 프랑스로부터 르클레르 전차 450여 대를 도입해서 그 중에 80여 대를 요르단에 이전해주고 354대를 운용 중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UAE가 우리나라에 흑표 전차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르클레르 전차를 전량 퇴역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UAE에 대한 흑표 수출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았던 건데요. 그러나 현재 우리 현대로템은 UAE와 흑표 수출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UAE가 흑표를 도입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UAE는 전차 390대 그리고 전투기 60대, 여기에 자주포 80대의 수요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LSAM은 현지에서 UAE 전용 모델을 개발할 것으로 보이고 KF-21은 우리와 블록3를 공동 개발할 것으로 보이고 흑표 전차는 지금 한참 현대로템과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다만 자주포만 아직까지는 저는 구체적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무기, 그러니까 KF-21 전투기, 그리고 LSAM, 여기에 더해서 흑표 전차까지 거의 수출이 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점은 이번에 우리가 UAE에 수출한다는 전차는
중동 현지에 적합하게 개발된 흑표 M2 전차라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에 우리나라에서 K1 전차의 개량을 중단하고 흑표 전차, 그 중에서도 무인화된 흑표 전차를 도입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UAE는 전통적으로 나라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병력을 더 이상 확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중동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과연 UAE가 그냥 평범한 흑표 전차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유무인 복합 기능 등이 적용된 한마디로 운용하는데 병력이 적게 필요한 개량형을 도입할 것인가가 좀 궁금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우리 군은 대규모 변화를 준비 중이고 그 변화는 주로 병력 감축에 따른 무인화가 될 것이고 그게 우리의 무기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문제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UAE 말고 최근의 중동 수출. 정확히는 이집트인데 이집트는 아프리카죠. 아무튼 이집트 수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현재 이집트는 우리나라로부터 100대의 FA50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집트는 우리 한국에서 36대를 직도입하고 나머지 70대를 나중에 이집트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던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이집트에 FA50을 판매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지금 중국산 제트 훈련기인 K8 훈련기 119대와 알파제트 경공격기 44대를 운용하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레바논의 방위산업 관련 매체인 디펜스 아라비아라는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이집트가 도입하는 FA50은 단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집트에 우리의 FA50이 수출되는 건 확실한데 문제는 이중동 매체의 보도 때문에 좀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집트가 도입한다는 기체가 훈련기 겸 경공격기인 복좌형인 FA50인지 아니면 경전투기인 F50인지가 확실치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종이 수출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 해군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사업을 취소해버렸네요. 지금 건조 중인 2척의 함선만을 존속하고 나머지 4척의 함선은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이 함선은 이탈리아의 카를로스 베르가미니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미국산 전투정보 시스템과 레이더 등을 탑재한 함선으로 미국의 연안함인 LCS에 실패로 인해서 도입하는 함선입니다. 그러나 이 함선을 만드는 과정 중에 미국 해군이 계속 개입을 해서 요구 조건을 수시로 변경을 했고 그래서 함선의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건조는 계속 지연되었는데요. 그래서 드디어 어제 날짜인 11월 26일에 미 해군 장관인 존 펠라가 소셜미디어 X의 컨스텔레이션급 함선의 도입을 취소한다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어째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되어가는 것 같아서 이상하네요. 제가 항상 우리의 KDDX가 미국의 컨스텔레이션급을 대신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게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기도 하네요. 아주 잘 되었습니다. 결론은 이제 핑칸티에리는 미국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고 당연히 군함이 턱없이 부족한 미국은 아예 처음부터 신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존재하는 사업 중에서 하나의 사업을 선택해서 도입하려 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가장 강력한 후보는 일본과 우리가 될 것이고 그나마 미국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함선은 아직 상세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 KDDX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HD 현대에서 미국 내에서 조선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선소 매물을 찾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내 20여 개 조선소 중에서 매물로 나와 있는 곳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탈리아의 핑칸티에리가 미국에서 철수하면 그 조선소를 우리 현대가 구매하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네요.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화의 HAF-4500 제트 엔진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얼마 전에 록히드 마틴이 미국의 무인전투기 도입 사업인 CCA 사업의 2단계에 도전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백티스라는 무인기에 우리 한화의 HAF-4500이라는 엔진을 탑재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엔진의 정체를 전혀 몰라서 무척 궁금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엔진의 정체를 모를 만한 이유가 있었더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엔진은 우리 방사청에서 발주를 해서 개발 중인 엔진이 아니라 바로 우주청이 발주를 해서 개발 중인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액체 발사체를 좋아하지 않아서 누리호나 우주청을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비제한국의 김민성님의 기사를 기반으로 했고요. 우선 록히드 마틴은 미국의 무인전투기 개발 사업인 CCA 사업의 2단계를 위해서 2027년에 첫 비행하는 걸 목표로 백티스라는 무인전투기를 개발 중인데요. 이 무인전투기는 수직미익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던 무인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인 전투기는 원래 윌리엄스 인터내셔널의 FJ-44-4A 엔진을 탑재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엔진은 민간 소형 비행기에 탑재되는 민수용 터보팬 엔진입니다. 그런데 록히드 마틴 측 이야기에 따르면 벡티스에 이 엔진을 탑재하면 속도가 마하 0.85가 한계이고, 그래서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한화의 HAF-4500의 탑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화에서 개발하는 HAF-4500은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걸 추적해보니 우주항공청에서 이번 달인 11월 19일에 서울시 중구 로얄 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차세대 민수용 항공기 엔진 기술 로드맵 및 핵심 기술 개발 사업 기획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내년부터 36억을 반영해서 4,500파운드급 고 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산 전기 항공기 엔진 시대가 개막을 했다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 엔진은 그냥 평범한 엔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고 바이패스 엔진이라는 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트 엔진이 터빈을 통해서 공기를 압축하고 그 압축한 공기를 연소실로 보내서 연료를 연소해서 추력을 내는 것인데요. 이때 압축된 공기를 연소실로 보내지 않고 그냥 터빈으로 흘려보내는 비율이 높은 엔진을 고 바이패스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요즘은 레이저 무기다 그리고 A사 레이더다 해서 항공기에서 필요한 전기의 양이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베디드 엔진이란 바로 이 고바이패스 엔진의 터빈에 일종의 전기 발전기를 연결해서 일반 제트 엔진보다 전기의 생산량을 대폭 올린 엔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엔진이 일반 제트 엔진에 비해서 얼마나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무인기용으로 개발 중인 5,500파운드급 엔진이 바이패스 B가 0.71이라면 이번에 우주청에서 개발하는 전기화 제트 엔진은 바이패스 B가 4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진은 일반 엔진 대비 5배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고작 4,500파운드급 엔진이 무려 100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우주항공청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사업비 470억을 들여서 기본형을 완성한다고 하고요. 특히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이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엔진 자체가 민수용 시장을 진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33년까지 미국 연방항공청과 그리고 미국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록히드 마틴도 자신들의 무인 전투기에 이 엔진을 탑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민간 인증이 중요한 이유가요. 기본적으로 제트 엔진도 MTCR 규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아무 나라에나 쉽게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저피탄 무인 편대기에 시험용 엔진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런데 민간 인증을 거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엔진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가 훨씬 쉬워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군용이 아닌 민수용이 되는 거라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엔진을 개발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바로 무인기에 좀 더 고출력의 레이더를 탑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A사 레이더가 나오고, 더욱이 최근에는 열에 견디는 성질이 더 강한 질화 갈륨 소자가 레이더의 전력 증폭 소자로 사용되면서 갈수록 레이더의 출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항공기에 탑재된 엔진이 갈수록 커지는 레이더의 출력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 엔진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한정적이라 좀 더 출력이 강한 레이더를 탑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무인기에서 고출력의 레이더, 더 나아가서는 레이저나 마이크로웨이브 무기를 무인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인기를 쉽게 수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민간 인증을 받지 못하는 군용 엔진은 MTCR 등 각종 국제 규범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특히 유인전투기용 엔진보다 무인기용 엔진 수출의 규제가 더 심한데요. 당장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무인기의 엔진을 직접 국산화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피탄 무인 편대기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개발하던 5,500파운드 엔진의 개발이 늦어지자 시험용 엔진을 들여오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그에 반해서 민수용 엔진은 상대적으로 사고 파는 게 쉽고, 그래서 이 엔진을 민수용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생각을 해보면 이 엔진은 정말 진짜로 민수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국내에서는 이 엔진을 장착할 민수용 항공기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이 민수용이지, 실상은 우리의 무인 전투기를 좀 더 손쉽게 수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알고 보면 이 엔진은 실제로는 군사용이지만 우리 방사청이 주가 되어서 개발하지 않고 우주청이 주가 되어서 개발하는 이유도 이 엔진이 민수용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더욱이 이 엔진은 아마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6세대 전투기는 가변 사이클 엔진을 사용해서 엄청나게 긴 항속거리를 가지고 초음속 순항 비행이 가능하며 그리고 고출력 레이저 같은 고에너지 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변 사이클 엔진이라는 게 개발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6세대 전투기는 굳이 가변 사이클 엔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변 사이클 엔진은 결론은 6세대 전투기에게 엄청나게 긴 항속거리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엔진의 연비를 극단적으로 향상시킨 엔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긴 항속거리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물론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수십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까지 가변 사이클 엔진을 개발해서 긴 항속거리를 가질 필요가 있냐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바로 레이저 같은 고에너지 무기를 전투기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 인베디드 엔진, 전기화 엔진이야말로 우리의 6세대 전투기에 꼭 필요한 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바로 우리는 우리의 6세대 전투기의 가변 사이클 엔진이 아니라 인베디드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인베디드 엔진이 가변 사이클 엔진에 비해서 그 개발비가 훨씬 저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KF-21에서 100kW 이상의 고출력의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게 해줄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영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GCAP 6세대 전투기도 가변 사이클 엔진의 개발비가 너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서 가변 사이클 엔진의 개발은 포기하고 그래서 영국 스스로도 GCAP가 6세대 전투기가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변 사이클 엔진을 개발하는 데만도 30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만일 우리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가변 사이클 엔진의 개발을 포기하고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게 될 16,000파운드급 엔진을 기반으로 그 엔진의 코어를 기반으로 인베디드 엔진을 개발해서 우리의 6세대 전투기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6세대 전투기의 개발비는 대폭 줄어들 것이고 그럼 실제로 우리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굳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KF-21에 사용해도 KF-21의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대폭 증가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100kW 이상의 고출력의 레이저를 KF-21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투기에서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는 미래를 실제 실현 가능하게 해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개발 중인 건 무기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방사청이 개발하는 엔진도 아니고 우리의 민간 우주 분야와 항공 분야를 책임지는 우리의 우주항공청이 개발하는 민수용 제트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엔진은 절대로 무인기를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민수용 항공기를 위해서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민수용 항공기용 엔진을 어느 나라에 팔든 국제규범의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엔진은 어디까지나 경비행기용 엔진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이 엔진을 판매하고 그리고 무인전투기의 껍데기를 따로 판매하는 건 별도의 계약이 될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엔진이 우리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능하게 해줄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